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고요. 오늘도 사실 이제 보고서가 워낙 많은데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요. 이게 아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따가 좀 빠진 이유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연준 의장의 그런 이제 발언 때문이죠. 예, 너무 긴축을 세게 한다. 라는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오늘 먼저 이제 보고서 할 것부터만 좀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 첫 번째가 빅솔론이고요. 프린트 만드는 회사, 프린터 만드는 회사고, TLB PCB 업체고, 상신 EDP, 2차전지 이제 캔 용기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물산, SK텔레콤, 그리고 곡물가, 음식료,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유통, 화장품 얘기입니다. 박종대 연구원님.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달러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국 반도체, 애플하고 체결한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 영향, 그리고 오늘 경동나비엔하고 서진시스템 얘기인데, 인플레 감축법 장단기 수혜 분야 분석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은 이제 시황이 좀 중요하니까,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요. 먼저 좀 시황부터 좀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아이고, 이게 좀 정신없네요. 자, 여기 클라이막스로 진입하는 이제 달러와 BNK 김성래 연구원인데, 파웰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사실 금리 계속 올리겠다, 뭐 올해도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 본 걸 인정을 하고 이제 계속 올리겠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봤는데, 이게 일단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충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연준 의장이라면 좀 멀리 보고 좀 정책을 세우면 좋은데, 계속해서 그냥 단기적인 데이터 보고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계속해서 만성적이라고 하니까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BNK 입장인데, 어쨌든 물가는 꺾인다, 지금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올라갔지만 7월부터, 그러니까 여기 7월부터 소비자 물가 하락을 예상을 했고, 실제 피크아웃 치고 내려오고 있고, 연말에는 이제 에너지나 음식료 제외한 그 소비자 물가를 3.5%까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실업률을 3.6%, 핵심 이제 물가 지표를 연말까지 0.1% 월 기준, 그 내년에는 0.15%씩 상승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테일러 준칙을 금리를 결정했대요. 이게 좀 어려운데, 테일러 준칙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다가 장기적으로 적당한 그 균형 금리가 있대요. 뭐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까지. 근데 이제 이런 내용만 아시면 돼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실제 물가와 목표 물가와의 차이, 또 실제 경제 성장과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5% 성장할 수 있는데 실제 6% 성장했으면 그 성장률 갭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죠. 요 네 개를 더한대요. 더해서 테일러 준칙 금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테일러 준칙 금리로 금리를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게 자꾸 마이너스가 나니까 저걸로 이제 안 보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테일러 준칙 금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테일러 준칙 금리를 적용을 해보니까 올해 7월에 9.34%가 돼야 된대요, 금리로는. 근데 지금 금리가 2.5니까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떨어져요. 내년 6월에는 4.64까지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4.64까지 테일러 준칙 금리가 떨어지면 2022년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4%까지 가게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4%까지는 지금 열어놨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지죠.
그럼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요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전면적으로 부인했죠. 금리 인하 지금 꿈도 꾸지 말고 금리 무조건 세게 올린다. 나는 말을 짧게 하겠다. 예, 핵심만 전달하겠다. 그냥 금리 올리니까 잔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예, 무조건 물가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언제는 안 그랬네요, 그죠? 뭐 그럼 물가 잡는다는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오르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너무 오르잖아요. 미국이 진짜 많이 올랐죠. 한번 누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산시장이 또 너무 급등하면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차단하겠다, 이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테일러 준칙금리는 인플레이션율과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그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면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럽은 더 심각한 게 지금 기준금리 0.5밖에 안 되는데 테일러 준칙금리가 8.7이래요. 물가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져 있죠, 기준금리랑. 그러니까 유로화가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앞으로 세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보다 더 긴축적으로. 근데 이제 유럽이 참 그게 어려운 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대로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다면 달러화는 좀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유로가 강하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내년에 대한 예측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 의장이 너무 세게 발언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놀라죠, 시장이. 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렇지만 바뀐 건 사실 없어요. 물가 잡겠다는 건 뭐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근데 금리 인하 기대는 안 하지만 내년 되면 또 저런 식으로 물가가 안정화되잖아요, 만약에. 그럼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연준 의장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어쨌든 지금은 좀 그렇게 봐주시고.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시황부터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인데, 노바티즈가 산도즈 100% 분사 발표했대요. 노바티즈는 세계 5위 제약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인데 자회사 중에 산도즈라고 있는데, 이게 뭐 바이오시밀러나 그 제너릭 복제약이죠. 요걸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분사해서 상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뭐 저희 복제약은 복제약대로 집중해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요즘에 이제 특허가 다 만료되고, 미국은 약가 인하한다 그러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쪽에서 지금 바이오가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바이오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근데 개별 기업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ETF를 하는 것도 좋지만 되게 어렵죠. 뭐 어느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삼 3상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임삼 3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좋은 물질이 있으면 그냥 파는 거죠. 저런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 뭐 노바티스 같은데 넘기는 거예요, 돈 받고. 그게 가장 좋아요, 사실. 리스크도 줄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환경 자체가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약가 인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좋지만 기존의 신약 개발한테는 굉장히 좀 쫓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기술적으로 아웃소싱, 그러니까 시야로 한번 우리 공부해봤죠. 임상 수탁해주는 아이큐비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예. 그리고 신약도 이제 라이센스, 기술 수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걸 사오는 거죠. 그럴 가능성들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 가지고는 그 셀트리온이 이번에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직접 이제 유통을 해요. 자기 제품을 자기가 직접. 원래는 이제 맡겼거든요. 대행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도전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한 8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요. 거기서 누가 이길지 모르죠. 네. 셀트리온이 이길 수도 있고, 삼성이 이길 수도 있고, 다른 회사께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성과가 나온다면 정말 이제는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내년까진 보세요. 내년에 결과는 봐야죠.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은 하지 마세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와봐야죠. 내년 7월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까지 뭐죠? 모멘텀은 있는 거죠. 실적도 좋아지고 저런 유통망, 또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래서 한번 좀 미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력은 이미 확보가 됐는데 계속 그걸 입증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상승 중이래요. 그래서 NH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중국 업체가 GPU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중국 업체가 GPU 그래픽 카드인데, 와, 이거는 엔비디아나 AMD 정도만 만드는 건데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데 이걸 중국이 만들었다는 게 사실 믿겨지진 않아요. TSMC가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좀 더 확인 필요하고, 애플이 YMTC란 기업의 낸드를 사용할 계획이랑 오늘 사실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3월 달에도. 예, 그래서 아이폰 14에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어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뭐 거의 망할 뻔한 회사가 다시 살아난 건데 중국이니까 가능해요. 보조금 막 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제재하는데도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오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도 악재고 마이크론한테도 악재고 다 악재예요. 중국이 저렇게 잘해버리면 당연히 악재죠. 근데 128단까지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도 앞으로의 단수가 올라가는 거는 만들기가 어려운 게, 미국의 램 리서치나 이런 데서 시각 장비를 보내줘야 돼요, 수출을. 근데 그거 지금 못하게 막잖아. 그러면 중국은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고사양.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나라가 좀 뭐 업체들도 막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만든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은 계속 좋을 수는 있어요. 중국에 수출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다만 이제 중국이 그런 미국의 핵심 장비를 수입을 못하면 그 고사양 제품을 만드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위협은 아니에요. 당장은 뭐 아직까지는 큰 위협은 아닌데 중국이 어쨌든 자립을 하는 순간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못하게 좀 막아요. 미국은 무조건 막고 있어요. 못하게. 왜냐면 그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한 반도체 전쟁, 이거의 실제 수혜는 한국 기업들이에요.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순간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미국의 중국 견제는 호재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중국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마냥 방심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우려할 것도 아니고요. 계속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시작은 됐는데 이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거대한 진짜 태풍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영향인데 폴 볼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파월이.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을 이은택 연구원이 적어주셨는데, 뭐냐면 당시 1980년도에 막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끝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었어요. 부동산도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당신 잃을 게 없었던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여기 실질 주택 가격 여기 있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저렇게 높으니까 잃을 게 많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막 금리를 올려도 잃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한국, 미국 난리 납니다. 중국도. 근데 중국은 돈을 푸니까.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고, 두 번째가 그때는 또 경기도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반대예요. 경기가 꺾여요. 그래서 그때 9에서 19%까지 금리를 10% 올렸는데, 물론 당시에 급격히 빠졌죠. 한 번은 막 올리니까. 근데 그 후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몇 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데이터가 또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 해버렸고 인플레도 막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 시장은 8월 고용지표 9월 2일 날 발표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표 9월 13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80년대 여기 2번 보시면은 엄청 올라갔죠. S&P가. 이때 물가 꺾였어요. 실제 그때는 물가가 고점 찍고 꺾였습니다. 피크아웃. 그러니까 지금도요, 물가가 어쨌든 중요해요. 물가가 피크아웃 쳐서 꾸준히 내려가 주면은 연준장이 아무리 저런 얘기를 해도요, 시장은 추세하라고 가진 않아요. 근데 물가가 또 튀고 막 그러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9월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좀 지켜보시되, 어쨌든 지금은 상황은 그때랑은 다르다. 폴 벌커가 되겠다고 당시 금리를 10%나 올렸던 미국의 연준장이 되려고 하지만, 파웰이 그때랑 지금은 다른데 너무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건 좀 우려가 되죠. 지금 자산시장 붕괴되면 이럴 게 이렇게 많은데. 예.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땐 경기가 좀 회복될 때니까. 근데 경기가 꺾이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힘든 걸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연준의장의 발언은 어쨌든 금리는 올립니다.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올려요. 이건 다 아는 건데,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하는 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무산된 거죠. 발언을 보니까. 근데 결국엔 그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물가마저 좀 안정화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금리 올리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준 의장의 말만 믿지 마시고 데이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9월 한 중순 FOMC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급등락하는 거. 그래서 너무 급락할 땐 겁먹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예. 또 막 치고 갈 때 시장이 막 한 1, 2주 전에 막 진수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보고서 보여드리면서 조금 템포 조절하자. 지금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너진다 싶으면은 용기를 내시고, 너무 막 오른다 싶으면 또 약간 참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반대로 하죠.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하고 무너지는 거 보고 현금화했다가, 예,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포심은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의 양희로 연구원이 인플레 감축법의 장단기 수혜 분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인플레 수혜법에 보면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얘기만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주거 효율성 개선.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문, 창문, 히터, 히트펌프, 보일러,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도 세액공제 들어간답니다. 예. 그래서 그 주택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열을 잘하거나 이러면은 주택 개선 비용의 한 30%를 세액공제를 또 해준대요. 뭐 온수기 같은 거. 예. 그래서 이게 견동 나비안이 왜 수혜주냐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만들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기 청정환기 시스템. 콘덴싱은 이제 보일러 작동할 때 유해가스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시 돌려요. 예. 그래서 다시 사용해요. 그러니까 유해가스를 내보내지 않는 거죠. 친환경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적용된 보일러를 탑재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온수기 교체 사업, 여기 고효율 고가의 보일러 온수기 교체 사업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경동나비엔의 수혜 가능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 경동나비엔의 북미 매출이 60%가 넘는데요. 절대적이죠, 그러면. 예. 그래서 요 그래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높죠, 북미 매출이.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대용량 저장 장치는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데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죠. 예,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죠. 이게 태양광과 함께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태양광하고 상관없이 세액공제 해준대요, 이 법안에.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이 더 늘겠죠. 예, 그래서 공제액도 확대되고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세금 공제. 그러면 이걸 만드는 업체가 한국에는 서진 시스템이 있어요. 통신 장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매출 비중이 30% 이상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베트남에 생산 시설이 있고, 그리고 매출의 72%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1위 그 플루언스에 이거를 대신 생산을 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2위 GE, 그 다음에 슈나이더 뭐 이런 회사들 제품도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탈중국 수혜죠. 이런 회사들이 중국 회사에서 만든 거 안 쓰겠다. 그러면 서진 거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탈중국. 그래서 모바일 반도체 장비에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ESS입니다. 이렇게 매출 비중이. 그래서 물론 단기관점에 내년입니다. 내년으로 이제 한정을 하는 건데 긴 사이클은 아니지만 요런 그 경동 나비엔과 서진 시스템도 주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단기 모멘텀 생겼다. 그러니까 약간 숨겨진 인플레 감축 법안 수혜주다. 요렇게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는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여기 기업들 좀 더 몇 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더 이어서 좀 이제 다시 앞쪽으로 좀 와가지고 뭐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빅솔로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지만 그 미니 프린터 만드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원래 삼성전기에서 이렇게 분사가 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브랜드 빅솔론, 예, 요걸 통해서 일단은 지금 그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포스 프린터, 우리 이제 매장에 가면 포스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딱 결제하면 프린터 딱 돼서 영수증 주죠. 그게 이제 포스 프린터죠. 예, 그런 걸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고, 모바일용 프린터도 있고요. 예, 라벨, 이제 우리 스타벅스 같은 데라든가 우리 택배 포장하고 나면 이게 스티커 딱 붙이죠. 막 주소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라벨 프린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점유율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1등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새로운 이제 신제품이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우리 무인 주문할 때 무인 주문기 이제 이제 그 어디죠? 그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뭐 아니면은 요즘에 뭐 스타벅스는 직접 주문하죠. 거기 어디더라? 투썸인가요? 네, 투썸 플레이스나 뭐 엔젤리너스 커피 이런 데 가면 이제 무인 주문대 있죠. 그럼 내가 계산을 딱 하면 자동으로 그거 나오죠. 영수증. 그거, 예, 그 프린터기 만드는 회사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아까 말씀드린 라벨 프린터. 라이너레스가 뭐냐면은 이건 스티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라벨 프린터를 이렇게 떼가지고 딱 붙이잖아요. 스티커로 붙이면 그 이제 밑에 스티커로 붙여있던 그 종이가 남잖아요. 그게 다 쓰레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붙일 수만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판매 가격은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금액으로, 이게 좀 비싼 것 같아요. 키오스크. 근데 이 시장이 커집니다. 이제 점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또 수혜주고, 여기 라벨 프린터는 데스크탑 라벨 프린터, 택배 송장 프린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 산업용 이제 공장에 쓰이는 물류센터 분류할 때 쓰이는 그런 프린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용 라벨 프린터가 이 키오스크 프린터랑 같이 동사 제품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전년 연간 매출액 넘었고요. 산업용 라벨 프린터 매출액은 1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대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상회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라이너레스, 아까 스티커 그게 없는 거, 그 제품도 있습니다. 1, 2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어요.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연간 영업이익률은 22% 정도, 예, 이룬다고 합니다. 이익률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죠. 이게 뭐 프린터 시장이라는 게.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지금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 중에서도 모바일 라벨 프린터, 예, 그러니까 모바일로 이제 이동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라벨 프린터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모바일 프린터가 이게 또 마진율이 높은 편인데 감가상각이 다 끝났대요. 이제 비용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이 좋은 것 같고, 현재 PER 7배. 이번 상반기도 그때 실적 발표해서 제가 공시로 한번 보여드렸지만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실적인데 주가가 잘 안 가요.
네, 그리고 여기 있어요. 여기 왜 안 가냐면 프린터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 산업도 아니고 상장사 중에서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프리미엄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혼자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을 보면서 느낀 거는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 PR 7배면 싸죠. 단단하고 이건 좋은데 위가 열리려면 확실한 매출이나 이익 성장을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무인 주문기, 그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더 큰 성장. 이게 아마 확실하게 더 나와주면 PER이 상단이 열리겠죠.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시장에서는 좀 더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좀 아직은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 요겁니다. 이렇게 프린터. 예, 이거 우리 이게 포스기잖아요. 요것도 포스기, 여기도, 이것도 포스기인가요? 예,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요 가운데 있는 제품은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휴대용 빅솔론 앱이고, 요게 이제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아마 요게 라벨 프린터 같아요. 저 라벨 프린터는 직접 제가 뭐 생긴 건 안 봐서 그런데, 이게 가운데가 라벨 같고 맨 오른쪽이 요게 이제 포스기 아니 그 키오스크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지금 여기 4.3% 빅솔론이 요 정도 있고요. 글로벌 포스 프린터 꽤 크죠. 네, 꽤 큰 앱손이 1등이에요. 그 다음 글로벌 프린터 점유율은 지금 빅솔론이 프린터 봤을 때는 2020년 기준으로 2등입니다. 꽤 크죠. 라벨 프린터 시장이 이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 수준은 이게 키오스크가 이렇게 100만원까지 있어요. 되게 비싼 편이죠. 확실히 키오스크가 좀 비싸요. 산업용하고 이게 100만원 정도. 특수 목적용이 제일 싸고, 모바일, 네, 그 다음에 그 스티커 없는 뒤에, 그 다음 모바일 영수증 프린터, 포스 프린터, 요거는 10만원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 프린터 자체는 가격은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리스 기술이 약간 뭐냐면, 요게 이제 라벨 프린터를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요게 스티커 뒷면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다 쓰레기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냥 바로 붙이면 끝나요. 이게 없어요. 이게 쓰레기. 네, 그래서 비용을 40%나 줄일 수가 있대. 이 처리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벨 프린터인데, 프린터를 우리가 살짝 이렇게 뒤에 띄잖아요. 띄어서 붙이는데 그 띄는 그런 게 굳이 필요 없다 보시고, 밴드가 이런 상황입니다. 뭐 누가 봐도 저평가죠. 근데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위가. 이거 아마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이 PBR이 7배는 아니겠죠? 그렇죠. PBR이 퍼가 7배인데 PBR이 7배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7배 이 허들을 넘겨야 되는데 이걸 좀 못 넘어가요. 근데 내년까지는 보자고요. 내년까지 저 주력인 제품들의 매출 리오프닝으로 수혜가 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라벨 프린터, 그러니까 라벨 프린터 하고요, 키오스크 프린터, 이 두 개가 이제 앞으로 핵심입니다. 이게 매출이 열리면 이제 저걸 뚫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그래서 크게 다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하방이 단단해요. 근데 다만 이제 상방이 열리느냐는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TLB는 PCB 업체인 거 아시죠? 옛날에 한번 공부해봤던 건데, 옛날에 주로 신한증권에서 많이 썼던 보고서고, 반도체용 메모리, 모듈, PCB, SSD는 뭐냐면은 우리 요즘에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대신에 낸드 플래시가 이제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HDD라고 그러죠. 하드디스크 플레이어. 굉장히 무겁죠. 이게 이제 PC에 들어가서 저기다 저장을 해요. 우리 뭐 다양한 데이터를. 근데 지금은 이걸로 바뀌죠. 굉장히 작고요. 사이즈도 되게 작고 용량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PCB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있으면 이게 PCB가 있어야 이걸 꽂을 수가 있어요. 예. 반도체를 이제 그 패키징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내 1위입니다. 동사의 D램과 SSD 사업부 모두 다 1등이고, 2분기 매출액은
이렇게 급증했고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 서버 쪽이 늘어난대요. 이 회사 제품이 DDR4용인데 특히 여기 RDIMM 요 제품이 고부가 가치예요. 서버용. 이게 매출 비중이 30%나 됩니다. 좋은 거죠. 이게 단가가 DDR5 PC보다 더 비싸요. 서버 쪽이. 그리고 SSD도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야 요새 PC나 노트북 안 팔리는데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쪽에 전방 산업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잘 벌어요. 예. 왜냐 서버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버는 여전히 좋거든요. 예. 기업용 서버 쪽은 괜찮아요. 근데 일반 소비자용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미 3, 4개월치 기업용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예약 주문이 완료됐대요. 그 정도로 지금 소비자용은 안 좋지만 기업용이나 서버는 괜찮다. 최근 설비도 지금 발주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작도 못한 서버용 DDR5. 근데 이게 DDR5가 이 사파이어 래피드 아시죠? 인텔에. 요게 지금 아직 출시가 연기돼 가지고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텔의 9월달 개발자 행사에서 이거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 해피할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좀 제때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2자릿수 이상 향상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 있대요. 네, 요것도 신규 제품이 이익률이 2자릿수라서 굉장히 고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억 벌었고 올해는 100억 정도 이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좋고요. 예, 내년에도 430억까지 이익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서버용 요게 핵심이죠. 요게 인텔의 신제품이 나오면 외형 성장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도 짓고 있고요. 그래서 PER 6.4배 멀티플 확장을 막고 있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그러나 그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완화되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의 문제 같아요. 예, TLB는 자 그래서 TLB도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좀 요즘에 어떤 상황인가. 오늘 뭐 시장은 너무 안 좋았지만요. TLB도 좀 오르다가 이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도 하단은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워낙 실적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요. 전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상신 EDP는 그 2차전지 배터리 그 캔, 2차전지 배터리 용기예요. 2차전지 담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좀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일회성이죠. 하반기는 큰 영향 없고, 중대형이 이제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캔인데, 요게 이제 아마 네모난 그 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비중이 40%까지 늘어나서 핵심 사업부로 자리 잡았고, 어차피 핵심은 이제 중대형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SDI가 투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DI가 투자 많이 하면 같이 따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90호 라인을 가동하고, 주요 포인트는 아무튼 삼성 SDI가 많이 생산을 하면 좋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향후에 전망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연평균 33% 성장할 걸로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0%대 유지할 것 같고요. PER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2차전지 부품사인데 9.7배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요게 그거예요. 요게 이제 이 회사 캔, 알루미늄 같은 걸로 제작된 캔인데, 저기에 이제 배터리 담는 거죠. 요거 원통형, 여기도 담는 거예요. 안에 배터리 소재들을 담아서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니켈, 코발트, 양극재, 음극재를 저런 데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완성하는 거죠. 아무튼 배터리 그 부품들을 담는 용기, 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은 주로 좀 약간 소형, 예, 뭐 전동 공구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다만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순 부채라더라고요. 한 300억? 그러니까 그 차입금하고 순현금 계산해 봤더니 차입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을 조금 낮춰야 되는데 돈만 잘 벌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 자본 확충 이슈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노파심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고 꾸준하게 이익을 뭐 내준다면 뭐 전망은 좋으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그런 부채는 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적자가 난다거나 돈을 못 벌면 뭐 투자는 또 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공장 같은 거.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순차익금이 좀 있다는 건 조금 경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물산은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지배구조 전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최남곤 연구원님 얘기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에 따르면 지금 어쨌든 삼성생명 이게 지금 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상이죠. 그 계열사라든가 최대 주주 일가에게 그 매도를 하는 그 반복도 있긴 있는데 이게 쉽진 않고요. 이걸 누가 살 거냐 이거죠. 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자지분.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았죠.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험법상이면 팔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 법이 개정되면 물산에 넘겨야 되겠죠. 근데 물산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걸 사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돼요.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순간 지분 30% 이상을 사야 돼요. 네. 공정거래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회사 지분 가치가 이 삼성물산의 그 어떤 자산인가요? 그 가치의 50%를 넘어서면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되고, 지주사가 되는 순간 그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이 그런 결과잖아요. DB하이텍 주가 올라가면서 지주 비율이 50%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지분 30%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DB가 아마 DB하이텍 지분을 12%인가요? 17%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13%를 더 사야 되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주 비율에 맞추려면 더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매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뭐 매각은 고려 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분할 얘기 나와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물산도 그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 상황이 만약에 삼성생명의 그 보유 지분을 갖고 오면. 근데 이 삼성전자 지분 8.51%에서 나머지 30이니까 22%를 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이 35조 원이 들어가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 10% 확보하는데 35조인데요. 20%면 70조. 어떻게 사요? 못 갖고 와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6분의 1을 납부를 했고 앞으로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은 높지만 삼성물산과 전자지분 매각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은 많이 주겠죠. 삼성물산의 배당을 늘리면 그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지만 배당을 많이 가져가서 상속세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69.5%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사 쪽은 조금 둔화되겠지만 건설, 패션, 레저, 바이오 이쪽 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런 쪽에 대한 실적 좋아지면서 좋은 모멘텀 예상된다. 친환경 부분에서도 태양광 사업, 수소 밸류체인,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신사업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양광, 수소, 소형 모듈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디지털 이런 사업들을 향후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최대 주주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홍라희 씨,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서연 씨, 삼성생명, 또 삼성물산, 이게 각각의 지분이에요. 삼성전자
이번에 지분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예. 물산을 이재용 씨가 많이 갖고 있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지분이 좀 남아 있다. 이 지분들을 다 팔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막 지배구조니 막 삼성전자 지분 인수하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결국 펀더멘탈만 보자. 뭐 지분 인수다 이런 걸 떠나서 뭐 상속 이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앞으로 삼성물산 근데 해외 건설 좋고요. 관계사 투자 확대 수주할 될 것 같고 태양광 친환경 사업도 확장되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7가지 포인트인데 무선 쪽 계속 4% 정도 뭐 고성장은 아닙니다. 성장하고요. 우리나라 1등이죠. 점유율이 현재 기준으로 48%. 그 다음에 알프라고 가입자당 단가예요.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대요. 이게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내는 월 정액 같은 거 있죠. 그 단가예요. 그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B2B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고 마케팅비는 이제 유지가 돼요. 더 추월 경쟁 안 합니다. 설비 투자도 유지. 예. 감가상각비는 아마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배당은 지금 수익률 기준으로 7% 이상 나오는 것 같고 중간요금제는요. 저가요금제를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좀 있어서 나쁘지는 않대요. 그런 게. 그래서 장기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요게 캐펙스 이 주황색 선이 설비 투자예요. 점점 줄죠. 줄고 예. 위에가 그 에비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제하기 전에 이익입니다.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버는 돈은 올라가고 설비 투자 줄죠. 좋은 거죠. 이거 가지고 뭘 하죠? 배당 주는 거예요. 저게 늘어나면요, 이 녹색 막대기가 올라가면 배당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 재원이 확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LGU 플러스 뭐 KT, SK텔레콤이 있는데 향후에 2025년까지 봤을 때 앞으로 만약 이 상태면 SK텔레콤이 배당 수익률이 9%까지 늘어난대요. 지금 기조면 굉장히 매력 있죠. 올해 7%, 올해는 7%. 여기 이게 SK텔레콤이거든요. 8.4. 그러니까 일단 사실 통신주를 뭐 이게 앞으로 실적 좋아집니다. 뭐 그런 매력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만약에 통신주 지금 SK텔레콤 여기까지 왔어요. 밸류에이션이 정말 낮아졌죠. 그러니까 배당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주가 좀 빠졌어요. SK텔레콤이. 근데 저 리포트를 보는 순간 굉장히 좀 괜찮게 보이는 게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밸류 낮죠. 마케팅비 안정적이죠. 감가상각비 줄죠. 설비 투자도 대체적으로 안정화되죠. 그러면 이익은 늘어나요. 점점. 배당 재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진짜 지금 만약에 예상이면 9%가 3, 4년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책이. 그렇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물가 오를 거냐 요 내용인데 소매 가격이 36%나 빠졌고요. 어쨌든 라니냐도 제기가 되는데 라니냐하고 엘니뇨는 실제로는 딱 보면요. 곡물가에 크게 뭐 정말 밀접하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대요. 이 애널리스트 분 얘기는 이 상승 곡선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달랐던 적도 많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료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농산물 가격은 꺾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익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들은요. 농산물 가격 한 번씩 팍 오를 때마다 나중에 가격 올리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늘어나요. 근데 얘는 빠지는데 제품가는 안 빠지죠. 그래서 이 마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 개선 더 가속화될 것 같고 여기 곡물가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가격 다 올린 거거든요. 면, 조미료, 제당 2년 동안 올린 폭이에요. 제분이 이렇게 올렸고 음식료 대부분 올렸죠. 근데 이 효과가 내년부터 고스란히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 뭐 대상이라든가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가공식품 회사들 보면 저런 농산물 가격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저게 안정화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성장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모멘텀은 있다.
2차 전지 본질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연기관 시대의 동력은 석유죠. 석유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가요. 배터리는 뭐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를 배터리로 모아가지고 이 배터리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차가 가죠. 동력은. 근데 이 배터리는 안 없어져요. 무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석유는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유해 물질도 나오죠. 배기가스. 근데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배터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보존이 되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걸 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예, 이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메탈인데 이 메탈은 이런 걸 전기 에너지를 잘 보존을 하고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물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포스코 케미칼이 잘 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다해도 에너지 저장의 원천 메탈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상장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 상승은 명확하다. 그리고 대세예요, 사실은. 폐배터리 쪽도. 이거를 뭐 당연히 누가 봐도 대세인데 다만 주가 좀 올랐고 하니까 조금 지켜는 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대형사들이 잘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이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봤던 것 중에 좀 약간 저도 좀 의미심장했던 보고서가 요건데요. 하나증권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어쨌든 유통시장에선 쿠팡이 지금 간격을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경쟁사들은 수익성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좀 보시고, 화장품은 분명한 메시지가 좀 있어요. 화장품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예, 결국에 화장품 쪽에서는 잠시만요. 이게 예.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약간 변화가 되는 게 중국 럭셔리 대기업에서 비중국, 중저가 벤처로 바뀌고 있대요. 예. 그래서 약간 이 역학관계가 이동하는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이 주가가 안 좋고 연우가 안 좋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어쨌든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게 좋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들의 성과가 되게 좋대요. 네. 그래서 주가에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재밌는 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나 개인 투자는 힘들다. 변화를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요. 뉴스가 나와도 움직여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이런 거죠. 영업이익이 진짜 좋은데도 안 갑니다.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매크로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본의 이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더 매력적이고 그 다음 채권이 더 매력적이면 주식 안 하고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주가 안 가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대명제는 하나 있어요. 주식 투자의 대명제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한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죠. 그래서 2+3은 3+2와 같이 증명할 필요 없는 그런 공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산수의 공식이죠. 네.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깨지면 기업 분석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수렴은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대전제를 믿는다면 가치 투자 하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예.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요. 요 글을 볼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요겁니다. 요게 매크로고요. 이쪽에 있는 게. 요걸로 이해하시면 끝나요. 요게 매크로. 요게 산업, 화장품 뭐 업황입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이게 주가예요. 근데 매크로는 경제 환경이 안 좋으면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구간이죠. 똑같이 움직여요, 그냥 이 구간은.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매크로 꺾였죠.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빠져요. 막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떤 기업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황이 다르죠. 뭐 중국은 안 좋고 대형사들은 안 좋아요. 근데 색조, 중저가 브랜드, 일본, 미국 이쪽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업황이. 그죠? 근데 거기 관련된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은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때문에 주가 빠지는데
개별 기업 중에 요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간격이 벌어졌으니까. 개별 기업의 그 모멘텀이나 산업은 좋아지는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럼 가치 대비 싸진 거죠. 그게 가치 투자라는 얘기예요. 이 박종대 연구원님 얘기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사자. 화장품에서. 그 중저가 쪽이다. 그래서 여기 클리오, 펌텍코리아, CNC 엔터나 아이패밀리 SC를 좀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번에 펌텍코리아 한번 읽어드렸죠. 뭐 그 내용 비슷합니다. 3분기는 좀 약간 계절적 비수기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19%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기저효과 크고 작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괜찮다고 합니다. 펌텍코리아는 연우랑 약간 경쟁인데 어쨌든 그 빅2가 아닌 기타 브랜드 매출 비중이요 50%를 넘었어요. 빅2는 LG생건하고 아모레입니다. 요걸 제외한 매출 비중이 58%. 그러니까 되게 다변화되어 있어요. 중저가 브랜드로도 용기, 화장품 용기를 많이 납품하고 있고 해외 매출에서도 중국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중국 럭셔리 대기업에서 비중국 중저가 인디로 넘어갈 때 가장 적합한 사업 구조고 PER도 11배로 매력적이다. CNC 인터내셔널은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6월 이후 7월도 견조한 회복세고요.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쪽에서. 예. 그래서 3분기도 실적 무려 167%나 증가할 것 같고요. 글로벌 브랜드 YT상 저도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CNC 인터내셔널 고객사.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늘고 있고 중국 현지 공장 매출도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중국도 좀 있어요. 근데 중국도 저는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는 게 지금 소비가 안 좋지만 결국 살아나거든요. 예, 왜냐 돈을 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색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표 보셨죠? 예, 요게 핵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크로나 이런 시장 때문에 막 빠지는데 주가는 산업이나 저런 실적 지표가 좋아지는 예, 이런 거. 아까 빅솔론 같은 게 대표적이죠. 빅솔론 같은 기업들은 실적 좋아지고 있고 TNL 산업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TNL이 그냥 업황이 요새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TNL이란 기업은 TLB TNL이 아니죠. TLB죠. 헷갈렸어요. 이름이 자꾸 그냥 TLB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 100% 정답인지 모르지만 이게 가치 투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업이 내가 있는지 그렇다면 용기를 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뭔가 방향성을 제시한 투자의 하나의 또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시황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 코스닥 코스피 다 안 좋았고요. 뭐 아침부터 개파락 했기 때문에 뭐 별로 뭐가 없었어요. 그냥 급락 출발했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미국이 파웰 의장의 뭐 그런 발언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짧고 굵게. 금리 올린다. 잔소리하지 마라. 경기 침체돼도 어쩔 수 없다. 고통은 따른다. 2% 물가 갈 때까지 올릴 거다. 그러나 여지는 줬다.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판단은 내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계속 올려요. 물가 낮아질 때까지. 근데 어느 정도 물가가 피크아웃 보이는 게 계속 보이면 좀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가는 지금 피크아웃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9월 13일 경인가 또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면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고 거기서 또 높게 나오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는 또 물가 지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비관은 하지 마시고 이미 물가 때문에 우리 한번 여기서 충격 받았잖아요. 이때 다 내려갔어요. 지금 다시 그런 모습이 또 나오는 건데 이미 충격은 한번 그때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물가는 근데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때랑 다른 점은 긴축은 뭐 다 아는 거고 그래서 물가만 정말 우리가 또 생각 못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연준 의장을 믿지 마세요. 지금 연준 의장도 지금 작년부터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연준 의장도 얘기한 건 뭐냐면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장 볼 때 빠집니다, 오릅니다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데이터 보고 판단을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예. 아무튼 계속 데이터 보면서 그래서 당분간 그 9월 중순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한 방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같이 급락할 때는 항상 기회로 보고 있고 오를 땐 좀 조금 참고 그날은 관망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역발상 매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좀 아쉽게도 그동안 많이 샀는데 오늘은 좀 팔았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요. 오늘 환율 급등했죠.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 연준이 저런 얘기하고 환율 1350원 갔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외국인 오늘 엄청 팔았겠다. 근데 겨우 500원 팔았어요. 이렇게 사다가 이거밖에 안 팔았어요. 오늘 누가 팔았어요? 장 안 좋은데 기관이 다 던져버렸어요. 금융투자. 금융투자 왜 이렇게 팔죠? 저도 뭐 증권사 쪽인데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너무 팔아요. 외국인 돈, 그러니까 좀 놀랬던 게요. 외국인이 주식 안 팔았어요. 오늘 거의. 코스닥 보세요. 오히려 사버렸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과 좀 다른 점. 그죠? 근데 이 점은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건 기관들이 저렇게 자꾸만 팔아버리니까 저건 좀 안타깝습니다. 기관이 안 팔았으면 오늘 시장 분위기 이렇게 나쁘진 않았을 텐데요. 그건 좀 아쉽고, 오늘 뭐 초토화 됐습니다. 뭐 다 빠졌고, 여행주 좀 올라왔나요? 일부 참 좋은 여행. 여행주가 아무튼 이제 그 PCR 검사 면제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입국 전에 강했던 것 같고 가스주 요 두 개 업종 빼고는 다 급락했고 그나마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는 또 오늘도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각별히 오히려 좀 너무 오버할 땐 조금 조심은 하세요. 예, 영원히 사이클 타고 가진 않아요. 그리고 카지노 쪽도 아까 그 입국 얘기 좀 나오면서 아무튼 규제 인하 조성 기자재도 오늘 좀 일부 괜찮았어요. 태용이 좋았네요. 예, 농업주, 풍력주 이런 것들은 좀 버텼다. 그러나 뭐 바이오주 폭락했고요. 오늘 오스코텍이 폭락을 했고 오스코텍은 뭐가 있었나요? 예, 유상증자 아이고 아무튼 바이오주들은 오늘 안 좋았고 박셀바이오 뭐 이런 것들 다 안 좋았고요. 웹툰도 당연히 안 좋죠. 성장주니까. 인터넷 대표주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카카오가 5% 빠졌고요. 엔터주도 뭐 이쪽 다 성장주니까 하이브가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대표주 오늘 뭐 DB하이텍이 무려 6% 폭락을 했고요. 비메모리 쪽이죠. 예.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도 안 좋았고 반도체 장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건설주 뭐 종합물류주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자체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자동차도 급락했고요. 파이브제, MLCC, 철강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급락하는 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뭐 수소차 할 것 없이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일부 특정 섹터 몇 개 제외하고는 다 빠지는 날이었어요. 그게 보시고 오늘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한번 볼까요? 오늘 그나마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올라갔던 기업들은 고려아연 좀 올라갔고요.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도 엄청납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CS윈드, 오스테인플란트도 모처럼 반등했고 농심 가격 올리고 나서 좋고요. 하나솔루션, OCI, 태양광 여전히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이쪽 버텼고 그리고는 뭐 기본 2-3%는 다 빠졌어요. 2-3% 빠진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좀 유독 많이 빠진 기업이 동국제강, 철강주, 현대두산인프라코, 심택, 한미반도체.
하이브, 페노션. 예, 경기 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KCC, 케어젠, 동진세미캠, 뭐 카카오, LG노텍, 뭐 DLENC, LX세미콘, 원익IPS. 수급이 또 붕괴돼서 그렇고요. 지금 기관들이 오늘 주식 많이 팔았죠. 안 되는 건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태조 이방원 같은 쪽으로 막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 오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뭐 좋은 걸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급나가는 양상으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거 뭐 가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빠졌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의 충격은 뭐 어쩔 수 없죠. 미국 영향이니까.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어쨌든 외국인은 샀고, 외국인은 덜 팔았고, 예, 이 악조건에도, 예.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을 곰곰이 해석해 보면 뭐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물가 보면서 하겠다. 예, 아무튼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힘든 장이 또 시작됐는데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야를 좀 넓게 하시고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좀 여유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오늘 815 머니톡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앵커가 물어보길래 거기 이제 그 대표님이죠, 그분. 예. 그래서 물어보길래 제가 뭐 저희 생각을 얘기했는데 뭐 종목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얘기하는 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보고서 읽어본 결과 올해 많이 읽어봤던 것 중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LNG 보고서 기억나고, CRO, 예.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그 차량 그 전기차 부품이죠, 부품. 네, 모빌리티 쪽, 이쪽. 예. 굉장히 아직도 그런 보고서들이 기억나고, 또 테스트 소켓.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되게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거고,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추천은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추천도 못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815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걸 추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추천한 걸 여기서 또 왜 얘기를 하냐 막 그런 식인데, 꼭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할 수는 없어요. 꼭 생각해 주시고, 다만 좋다고 생각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읽어볼 만하다. 같이 우리 함께 고민하는 거잖아요. 함께 공부하고. 그 모토입니다. 예,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올해 조선주 잘 갔지만, 조선주도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근데 간 건 최근이에요. 몇 달을 안 갔어요. 예, 몇 달 안 갔어요, 진짜. 굉장히 답답했어요. 조선 기자재.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섹터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6개월, 3개월,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가 그쪽으로 될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고서들은 또 나와요. 그럼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거죠.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시고, 아이디어 얻고 그 중에 괜찮은 기업 선정이 됐으면, 내가 이제 확신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기업 진짜 될 것 같다. 그럼 그땐 비중을 실는 거죠. 그 단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게 좋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뭐 제가 뭐 여기 개인 채널에서 뭐 추천해 놓고 뭐 저기 가서 이렇게 막 좋은 식으로 얘기하고 뭐 시세 조작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댓글이 다니까 제가 뭐 다른 방송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예, 굳이. 예.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채널은 절대 뭘 추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달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제가 아침에 그 12시 반에 거기 롯데 호텔 가야 되고요. 내일 좀 강연회가 강연회는 뭐 2개는 아닌데 하나는 이제 강연회고, 그 다음에 4시에는 제가 저기 포스코 가요. 포스코 가서 거기 임원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하고 옵니다. 제가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녹화 다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짧을 수 있는 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엔 제가 3%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저는 내일 방송에서 또 좀 짧게나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